여기 혹시 1차만 하시는 분 있을까요? 1차만. 손 한번 잠깐 1차만 하시는 분. 없어? 아직 결정 못 했어요. 누가 결정 못 했어요? 다들? 그러니까 동차로 시작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상황을 봐서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럼 동차로 해야죠, 뭐. 1차만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가능성은 버리고 결론은 그렇죠. 뭐 사실 3월 달 모의고사 딱 봤을 때 1차 과정이 평균 55점 이렇게 나왔다. 60점 나왔다. 그럼 뭐 무조건 동차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3월 달 될 때까지 학개론과 민법을 열심히 하는 거죠. 2차 과목은 그냥 수업만 듣고 2차는 수업만 듣고 1차 열심히 복습해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시험에 나오겠다는 거 다 정리해서 모의고사 딱 봤을 때 1차 과목이 55점, 60점 나오면 동차로 무조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수업을 안 나와서야. 네. 자, 일단 우리 수업 시작하죠. 자, 수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1차 과목은 사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2차 과목은 특별히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았죠. 1, 2월 달 과정에 했었어요? 다른 과목 2차 과목? 그래요? 그냥 혼자 할게. 네. 1차 과목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서 잠깐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게요. 부동산 학기 이렇게 공부하자. 그리고 제 수업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시험 제도 및 3, 4의 이제 총평 잠깐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일단 제 이름은 황재현이고, 자, 학개론은 사실 이제 이 학문이다 보니까 학개론 빼고 나머지는 다 법 과목이죠. 학개론만 학문이에요. 범위가 좀 넓고 용어가 다양하게 많이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원리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처음부터 용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용어에 들어가 있는데 용어의 뜻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물론 이제 용어와 우리가 팩트라는 게 있어요. 리카르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뭐 개념이 없어요, 저기에. 그냥 외워야 되는 팩트 사실이고 이런 건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게 있다고 해보죠. 할당 효율적 시장. 이 단어 뜻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학자들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할당은 배분이고 할당 효율적이라는 건 아주 잘 일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해요.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사고 파는 거에 의해서 가져가야 될 몫을 가져가는데, 이게 아주 잘 나눠진 시장을 얘기하는 건 시장에 뭐가 없는 걸 얘기하냐면 초과 이윤이 없는 시장, 그래서 투기가 없는 시장을 얘기한다. 이런 개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용어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용어를 잘 해야 나중에 말문제, 문제풀이의 기출문제를 쉽게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우리 이제 다른 법 과목은 사실 나왔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학개론은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응용되거나 변형되거나 두세 개를 응용해서 복합해가지고 나오는 지문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용어의 뜻풀이를 좀 더 신중하게 잘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계산 문제가 나와요. 한 과목당 40문제고 2.5점씩 배점을 이루고 있고 100점 만점에 우리가 60점 넘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40문제 중에 10문제, 평균 9문제에서 10문제가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계산 문제를 내가 공부하지 않고 합격한 케이스도 있긴 해요.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100명 중에 1명 정도의 예시를 딱 보고 나도 계산 문제 안 하고 어려워하니까 말 문제만 가지고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산 문제를 무조건 3, 4문제 이상 풀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10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10문제 중에 9문제 이상은 무조건 찍어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찍어드리는데 찍어줬다고 시험장에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풀어냈다고 해서 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반복 연습해서 정말로 딱 보자마자 눈으로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저는 잘 이해시켜드리고 쉬운 풀이 방법을 제시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반복 연습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모의고사나 시험장에서도 딱 풀어낼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접근하는 건 아니고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을 정해서 3, 4개 정도 이상은 내가 풀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제가 사실 35회는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올지 사실 더 명확해졌어요. 총 19가지 유형 중에서
9문제, 10문제 나왔다고 했을 때 정확히 찍어드릴 수 있는데 거의 다. 근데 그 중에서 풀 수 있는 걸 정해서 반복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11월, 12월 때부터 계산 문제를 풀이했었어요. 우리 지금부터 계속 또 1, 2월 때도 계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이해하고 연습하는 걸 꾸준히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어쨌거나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수푸자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계산기만 누를 수 있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원리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셔서 계산 문제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해 과목이에요. 학개론은. 다른 과목은 물론 이제 학개론이 무조건 다 이해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총 8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4단원은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단원이고 4단원은 암기가 위주로 되어 있는 단원이에요. 특히 이제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 어려워하는 단원이고 이게 경제론, 2단원의 경제론, 그 다음에 5단원의 투자론, 6단원의 금융론, 마지막 8단원의 감정평가론, 이 4단원은 이해가 필요한 단원이니까 선생님이 제가 이해를 잘 시켜주려고 노력하면 단순히 암기해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어려움이 겪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단원들은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이해시켜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열심히 할 거니까. 이해한 다음에 공부는 뭐 해야 돼요? 이해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야 돼요. 이해는 암기를 수월하게 하는 과정이지 우리가 이해만으로 끝나진 않아요. 근데 이해가 없이 암기하면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 암기하고 까먹고를 10월달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학기론만 공부할 수 없고 다른 과목도 많이 있잖아요. 6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또 쫓기다 보니까 다른 과목들에 투자할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이때 학기론은 한 번 제대로 이해하면 한 번 딱 이해하고 암기하면 이게 오랫동안 갈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시간적 투자를 만들어주는 효자 과목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경제론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올해는 투자론이 엄청 중요해졌어요.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투자론이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쉽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이해해야 돼요. 제 별명이 시몬스 침대라는 것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 네. 한번 이해하면 학기로는 쭉 계속 공부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은 시간 투자해도 계속 머릿속에 오래 남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해 후 암기해야 이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고 한번 이해해서 암기한 거 오래 갈 수 있다. 암기량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야 된다. 이해한다는 건 왜 그러냐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수요 곡선은 왜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일까요? 그냥 수요 곡선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 그래서 수우하 모양 이렇게 수하모 이렇게 외웠어요. 외우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달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다시 또 외워야 돼. 또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어요. 수요 곡선이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럴까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이해예요. 왜 그래요? 비싸면 안 산다. 이게 무슨 관계예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죠. 모든 그래프에서 X축과 Y축에 있는 어떤 변수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면 무조건 모양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이 돼요. 비싸면 안 산다. 이걸 무슨 법칙? 수요 법칙. 그러니까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모양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연결지어서 덩어리로 우리가 해석한 거예요. 왜 그러냐를 해석하는데 많은 근거가 들어갈수록 이해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를 외우는 것보다는 많은 관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서 해석할 수 있어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자, 네 번째 밴드 활용하면 좋아요. 밴드. 제가 밴드가 있고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밴드가 있으니까 밴드 들어오셔서 자, 밴드에는 매일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3월 달부터는 기출문제를 제가 올려드릴 거고 하루에 2문제씩 3월 달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문제, 지금은 11월, 12월 달에 배웠던 우리 핵심 키워드 구멍 뚫린 거 채워넣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밴드에 들어오셔서 짬 내셔서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마시고 틈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이는 문제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밴드에서 질문하셔도 제가 답글을 올려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밴드에서 라이브 특강 같은 게 진행되는데 심기일전이라고 있어요. 현재 2번까지 진행됐고, 공부하다가 어려운 테마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심기일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자세하게 좀 풀어주는 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거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자, 심기일전은 어떤 일을 계기로 새롭게 마음을 갖는 거, 이걸 심기일전이라 그래요. 공부할 때 좀 어려움을 느껴서 좀 부진해졌다, 공부하기 싫어진 마음이 생겼다, 그때 제가 좀 더 심기일전을 통해서 자세히 좀 이해시켜주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거고,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학습상담 및 Q&A도 있어요. 후기도 남겨주시고 응원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거라는 거 메가랜드 회원님들 부탁드릴게요. 그냥 거짓말 쓰라는 건 아니고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장점이 있었다, 이 선생님의 수업이, 그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이렇게 수강 후기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 소개가 있고, 교수 소개 클릭하고 황지영 교수를 체크하고 여기에 학습 Q&A가 있어요. 학습 Q&A 클릭해서 여기에 질문하기에 글을 남기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려요. 그리고 이 아래 수강 후기도 있다라는 거, 네. 시간 남으시면 선생님 수업 듣고 좋은 게 있다라면 좀 응원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직장인반이 아닌데, 이게 PPT가 잘못 올려졌네요. 이게 2시간 땅으로 올려졌네요. 지금 우리가 당황스러워라. 11월, 12월 달에서 11월, 12월 이때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기초이론 수업을 했었고, 1월 달에서 2월 달에 기본이론이죠. 지금 기본이론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 달, 4월 달에는 핵심 요약정리 과정이 진행돼요. 이때 이제 11월, 12월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스마트 학개론으로 우리 공부한다는 거. 스마트 학개론 핵심서가 있죠. 학개론.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핵심 요약 정리한 교재예요. 이걸로 공부하고 이것만으로도 80점 이상 맞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충분한 교재인데, 이 교재의 단점이라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 내용만 간단하게 압축한 요약집이다 보니까 공부하기는 수월해요. 근데 단어만 보고서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수업과 함께 봐야 될 교재예요. 이 교재만 보면 아는 것 같지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내용의 속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수업과 함께 스마트 학개론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3, 4월 때는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죠. 요약집. 얘가 기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요약집에 있는 내용만 해석하면 95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꺼운 기본서보다는 요약집으로 공부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우리는 학문 연구가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공부니까 시험에 효율적인 교재로 공부하는 게 좀 좋겠다 해서 스마트 학개론과 요약집으로 공부하고, 기본서는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참고서용으로 어떤 내용을 좀 더 내가 자세하게 좀 해석하고 싶다, 넓은 범위로 좀 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만 기본서를 찾아서 참고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정리를 삼순환한 과정은 여기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론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론만 공부하는 건 사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공부니까 이론을 목적을 하지 않아요. 이걸 바탕으로 뭘 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만 무조건 풀어낼 수 있으면 60점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나왔던 문제를 80% 이상 풀어낼 수 있다. 그럼 무조건 60점 이상 맞을 수 있는데, 무조건 기출문제 먼저 풀 수가 없어요. 이 기출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도록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이때 이론을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다. 이 기출문제는 한 번 푸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4번 많이 풀어볼수록 굉장히 좋아요. 근데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과정이 여기에 5, 6월 달은 기출문제고, 그 다음 과정은 기출문제 응용문제예요.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한 예상문제를 풀이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정리할 때 9, 10월 달에는 여러 이론 총정리와 쪽지기 백선 특강 같은 걸 통해서 실전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험을 가지고서 시간을 주고서 문제를 풀어본 연습을 진행할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 1, 2월 달 과정의 기본 이론 과정이고, 자, 교재는 스마트 학교로 공부를 할 거고 매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만 압축한 교재고 이걸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수업을 듣고 이해하고 3, 4월 달에 100%다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암기 코드가 있는데 암기 코드는 제가 1월 달 한 중순경에 제가 배부를 해드릴 거고 출력하실 수 있게 파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홈페이지에 자료실에다가. 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암기 코드가 필요한 건 시간이 우리가 촉박해요. 문제 풀 때. 즉 4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주어지고 마킹하면 45분밖에 없어요. 거의 1분 10초에 한 문제씩을 풀어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서 긴장되고 초조한 상황에서 공부했던 게 잘 안 떠오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암기 코드가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지문이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빠른 시간에 체크하려면. 그래서 암기 코드가 준비되어 있고 이 암기 코드 특강이 예정돼 있어요. 1월 21일 날 일요일 날인데 밴드를 통해서 제가 진행할 거고, 자, 1월 21일 날 일요일 날 10시부터 2시 30분까지 이건 학원에 나오셔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전반, 야간반 또는 주변에서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김포중앙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도 진행할 거니까 초시생이라면 안 배운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재시생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들이 좀 앞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암기 코드를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중요한 걸 쭉 정리하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암기 코드를 특강을 진행할 거니까 초시생 분들이라면 의욕 있는 분들, 나 안 배웠어도 암기 코드 이런 거 곧 배울 거니까 한번 외워야 될 거니까 미리 한번 수업을 들어보겠다는 분은 오시면 되고, 재시생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는 1년 내내 머릿속에 딱 두고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 나올 때 여기에서 10%가 나온 것만 바로 내가 해석해서 시험장에 풀 수 있으면 시간에 5분에서 10분이 절약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5분 10분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니까 암기 코드 특강에 참여하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 계산 문제집이 있어요. 계산 문제집. 우리 계산 문제 1년 동안 연습할 거니까 이 계산 문제집 구입하셔서 쭉 반복 연습하셔야죠.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심심하면 풀고, 공부하기 싫으면 풀고, 비 내려도 풀고 계속 푸는 거예요.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계산 문제를 유형으로 분석해서 원리식으로 제가 문제풀이도 잘 제가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계산 문제집 활용하고, 특히 이 계산 문제집을 구입하면 기초계산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기초계산 특강을 제가 특강을 했었고, 총 19가지 유형 중에 8가지 유형 정도를 제가 기초계산 기본 문제 정도를 기출문제와 관계해서 특강을 진행했으니까 계산 문제집 구입하셨을 때 이 계산 문제집은 김포중앙학원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메가랜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 기초계산 특강 이거 오픈해달라고 하면 오픈해줘서 보실 수 있으니까 구입하셔서 기초계산 특강은 무조건 필수로 듣고 오셔야 돼요. 1월 달부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따로 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1월 달부터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는데 단 하나 듣고 오셔야 될 건 계산 문제집 구입하셔서 기초계산 특강을 듣고서 계산 문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수학 원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 줬으니까 듣고 오시고, 자, 기출문제 특강도 이 교재로 기출문제 특강을 할 거예요. 5월 중에서 기출 계산 특강이 있을 거니까 이때 이제 계산 문제를 좀 더 잘 연습하고 싶고 풀어야 하고 싶다 하면 기출 계산 특강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시그니처 특강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5월 이후에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고, 핵심 키워드 특강집이에요. 우리 간단히 11월, 12월 달에 구멍 뚫린 거 봤죠? 이거 연습하는 것들이 이제 전범에 해당되는 거, 가장 중요한 지문, 말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걸 대비해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이 특강이, 이게 시그니처 특강, 이번에는 합쟁이 특강이라고, 합쟁이 핵심 키워드 특강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합쟁이는 합격, 쟁취, 이루자. 뭐 좀 투쟁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좀
뭐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냥 좋게 받아주시고 합격 이루자라는 뜻의 합쟁이 핵심 키워드 특강집으로 바꿨고, 특강도 합쟁이 특강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졌고, 이 교재만 구입하셔도 스스로 풀어도 괜찮아요. 내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특강을 따로 듣지 않고 이 교재만 사셔서 말문제 지문 연습하는 거고, 이 특강집에 있는 이 지문만 내가 80% 이상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말문제로 60점 이상 무조건 맞을 수 있게 잘 대비되어 있는 책이고, 지문과 함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왼쪽 페이지는 지문, 오른쪽 페이지는 기출문제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 문제예요. 문제집이고, 자, 그 다음에 백선집은 우리 9, 10월달 과정에서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죠. 반드시 들어야 될 특강이기도 하고, 이건 그냥 특강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 이 백선은 좀 유명해요. 가장 어렵기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백선집에서 가장 어려운 백선일 거라고들 많이 평을 하세요. 어렵지만 이걸 잘 해석해 놓으면 어렵게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잘 대비할 수 있다라고, 마지막 단계다 보니까 공부했던 걸 총해서 종합해서 어려운 지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수업을 꼭 들으셔야 돼요. 백선집을 통해서 마지막 정리하고, 여기에 이제 옳은 지문 총정리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문을 옳은 걸로만 바꿔가지고 내용 정리, 총정리하는 것이 백선 문제와 옳은 지문이 같이 들어있는 교재. 항상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 백선, 계산 문제집하고 말문제 핵심 키워드, 이 세 개의 교재에서 매년 90% 이상 적중률이에요. 근데 나왔다라고 해서, 배웠다라고 해서 풀어내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거고, 결국은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냥 대충 문제를 집이나 교재를 만들지 않아요. 무조건 합격 수준 이상이 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교재를 만들어요. 나오는데 이걸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기본 교재 말고 세 개의 특강집만 활용해도 얼마든지 고득점 맞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간단히 시험 제도 한번 잠깐 볼게요. 1차 과정에 학개론이 있고 민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차 과정에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이 있는데 2차는 2차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실 거니까 학개론과 민법, 꽈락이라는 게 있어요. 4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40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40점까지는 괜찮은데 16문제죠. 16문제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를 더 틀려서 37.5가 나오면 평균과 관계없이 무조건 불합격. 그래서 40점까지는 꽈락을 면해야 된다.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예를 들면 40점, 80점을 맞았다 이렇게 한다면 20점을 보태줄 수가 있죠. 그러면 평균 60점이니까 이분은 합격, 딱 합격이죠. 근데 만약에 얘는 평균 60점이 넘지만 얘가 37.5가 나왔어요. 그러면 꽈락인 거죠. 40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합격이 안 돼요. 무조건 평균과 불문하고 불합격, 꽈락 때문에. 그래서 40점까지는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러면 1차 과목은 2과목이니까 평균 60점을 넘으려면 최소 점수가 40점이에요.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최소 점수고,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 60점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과목은 최고 점수를 맞아야 돼요. 최고 점수 얼마? 80점이에요. 80점까지만 합격을 위해서 도와주는 점수고, 85점, 90점, 95점, 100점 맞는 건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과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은 최고 점수가 100점이 아니에요. 100점에 해당되는 문제 40문제가 나오지만 최고 점수는, 합격에 필요한 최고 점수는 80점이라는 걸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20점을 버려도 되죠. 8문제는 8문제 20점에 해당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의고사나 시험을 볼 때 버려도 되는 문제예요. 그래도 최고 점수 80점을 맞는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달라들면 안 돼요. 언제나 가장 어려운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는 일단 제껴 놓고 평균 60점 넘기 위한 전략적인 시험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제가 틈틈이 계속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1차 과목은 100점이 최고 점수가 아니라 80점이 최고 점수다. 80점을 초과한 점수는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 볼 때 8문제는 버려도 괜찮다, 그래도 최고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1번부터 무조건 다 꼼꼼히 풀어서 맞추려고 욕심을 내면서 문제 풀면 시간이 무조건 모자라요. 그렇게 풀면 안 될 거고 8문제는 버려도 괜찮으니까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같은 거는 스킵하고 넘어가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35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상대평가 이슈가 좀 나왔는데 다시 국토부에서 상대평가 하지 않겠다.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절대평가를 유지하는데 합격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30회부터 좀 어려워진 추세가 있었어요. 이때 34회 이제 34회 작년에 봤던 시험이 좀 최근 10년 중에 가장 어려웠던 학개론 시험이었어요. 부쩍 어려워졌는데 35회도 학개론은 그 34회와 어려운 시험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공부해서 효율적으로 내가 조금 공부하고 쉬운 것만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험 문장에 가면 어렵게 나오면 사실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일찍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배워서 어렵게 나오더라도 무조건 합격 점수 이상을 맞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양을 줄이고 쉬운 것만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버리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짜 준비된 공부를 해서 일찍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1월부터 공부하는 건 충분해요. 무조건 충분히 동차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무조건 1년 안에 합격하시길 바라고. 자, 강의계획서 한번 보죠. 강의계획서 받았죠? 우리 이제 1월달, 2월달 이게 기본 이론인데 저 데스크에 제가 할 말이 많네요. 네. 이론 정립은 야간 반 2시간 딱 얘기고 우리 이제 정규방은 기본 이론 과정이에요. 기본 이론 과정에서 교재는 스마트 학개론으로 공부할 거고 교재는 김포중앙학원이나 메가랜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 부교재예요. 구매하셔야 되고 강의 목표를 한번 읽어보시고 학습 방법. 합격생들이 많이 하는 얘기 어떻게 합격했어?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더니 합격했다는 얘기가 가장 많아요. 하라는 대로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학습 방법. 이렇게 1, 2월달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방법을 잘 확인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시면 나도 모를 때 시험날에 합격돼 있을 거니까. 자, 11월, 12월 과정의 개념 완성 과정의 내용은 별도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돼요. 1월달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이때 공부했던 내용은 1월달, 2월달에 기본 이론 과정에서 모두 다 수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1월달 수업부터 열심히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계산 특강만 좀 듣고 오시면 되고 강의는 체계적이고 순차적이니까 중간에 빠지고 내가 이 단원만 어렵다고 재수생분들 특히 이 단원만 공부해야 되겠다 안 돼요. 떨어진 이유가 있어요. 정확히 잘 몰라요, 본인들은.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있겠지만 사실은 구멍난 부분들을 그냥 단순히 뭐 때문에 난 투자론 때문에 떨어졌어, 경제론 때문에 떨어졌어, 감정평가 때문에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위안이고 합리화예요. 처음부터 쭉 듣다 보면 내가 구멍난 부분들을 찾을 거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알게 될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전 범위를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전 범위 이론 공부한 다음에 기출문제부터는 스스로 풀어줘도 괜찮아요. 수업을 안 듣고. 그러니까 재생분들이 전에 내가 합격한 적이 있었어, 학교론 뭐 70점 나왔어 이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그냥 어려운 단원만 공부하지 말고 이론 정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본 다음에 구멍난 부분을 메꾼 다음에 기출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기출문제부터는 스스로 풀어보시는 과정을 선택해도 돼요. 이런 학습 방법이 좀 궁금하시면 따로 메일이나 학습 질문 주시면 제가 충분히 잘 조언해 드릴 거니까. 그래서 빠지지 않고 수강하셔야 되고 모든 공부예요. 이건 학개론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건 1단계 이해하기 위해서요. 아, 이 내용이 이렇고 이 용어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알아듣고. 자, 알아들은 다음에 이거 강의만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난 강의만 뭐 3회독했어, 다 알아듣겠어, 다 알아. 이건 그냥 또 착각이에요. 아는 거 같은 거고. 사실 우리가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려면 문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교재를 스스로 읽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때 암기도 해야 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3단계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서 내 공부했던 내용이 옳은지 틀린지를 확인해서 알고 모르는 걸 다시 점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봐야 되겠다라고 잘 체크해서 다음에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공부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읽고 암기하고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우리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 점수 이상이 나와야 합격하는 거니까 언제나 이렇게 수업도 다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수업 듣고 여러분이 이제 이건 읽고 암기할 거고, 항상 매주 확인학습 문제를 제시할 거니까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1, 2월 달에 제시되는 문제는 그냥 100%예요.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그냥 100%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00% 다 내 걸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버리지 마시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1, 2월 달에 배웠던 문제 한 80문제에서 90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거 쭉 풀어보면서 이거 몰랐던 거 이제 알겠다, 이건 여전히 모르겠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쭉 넘기면서 80문제, 90문제 정도 딱 모으고 있어야 돼요. 내 공부했던 거 잘 체크돼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학기론 수업 전 10분 학습 중요해요. 잘 했으면 좋겠어요. 계산 문제 풀어보기, 암기 코드 읽어보기. 이제 10분 전에 학원에 왔든지 아니면 학기론 수업 듣기 전에 10분 정도는 준비 과정, 워밍업이라고 하는 거, 이 준비 과정을 전에 배웠던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 2문제, 3문제 정도 간단히 풀어보면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 풀려진 거, 풀리지 않은 거 체크하고 다음에 이거 또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산 문제 간단히 풀어보거나, 자, 전에 공부했던 거나 앞으로 배울 내용의 암기 코드, 한 주 수업에 암기 코드는 20개도 안 나와요. 이 20개 간단히 읽어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5분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학기론 공부할 때마다 학기론 수업 전에 10분 정도 계산 문제 풀어보고 암기 코드 한번 읽어보는 거, 이게 이제 매일 학기론 수업 때마다 10분 전에 투자해서 10분 정도 투자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고, 학기론 공부는 가능한 당일에, 수업 들었던 당일에 2시간 정도 복습을 해야 돼요. 2시간 정도, 1, 2월 달엔 2시간 정도, 수업을 4시간 정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공부했으니까 여기에 반절 정도, 2시간 정도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때 복습할 때는 스마트 학기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학기론의 기출연계 확인학습 문제가 있죠. 기출 문제와 관련돼 있는 중요했던 기출 지문들만을 따로 모아서 엮어놓은 새로운 유형의 기출 문제예요. 제 지문들은 스스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새로운 문제용으로 중요한 지문들만 엮어놓은 거니까 기출문제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기출연계 확인학습 문제 꼭 다시 풀어보는 거, 이때 이제 2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가능한 당일날 공부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산문제 특강집을, 이 계산문제집 이지를 사시면 기초계산 특강을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구매하셔서 이 기초계산 특강을 오픈해달라고 해서 이걸 듣고서 1월달, 2월달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수업 듣고 가능한 교재 구입하셔서 2주차 공부하기 전에 기초계산 특강을 듣고 오시면 좋겠고, 밴드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OT 간단히 봤어요. 네, 간단하진 않았지만 간단히 보려고 노력했어요. 30분이나. 자, 보죠. 오늘 첫 수업인데 어려운 내용 없어요. 일단은 사실 가장 쉬운 내용이고, 기본 이론이죠. 기본 이론. 정규 과정 1월달, 2월달. 자, 기본 이론 과정 1주차 보죠. 자, 첫 번째 우리 스마트 학기론 페이지 5페이지 부동산학의 이해 보죠. 부동산학의 이해. 일단 테마 1의 부동산학의 이해는 시험 문제 최근에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것도 유명한 내용, 아주 기본적인 내용 딱 하나 나왔어요. 어려운 지문은 나오지도 않았고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처음이다 보니까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학은 뭐냐라고 했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그럼 부동산학을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자,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부동산이 토지, 건물 같은 거 있죠. 이걸 사고 파는 행위, 중개하는 행위, 정보를 알아내는 행위, 투자 행위, 관리하는 행위, 개발하는 거, 감정평가,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한다? 부동산 활동. 학계론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부동산 활동인 거예요. 이 부동산 활동을 뭐 하려고? 능률화하려고. 이건 효율화라고도 해요. 능률화, 효율화. 잘하기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자, 부동산 활동은 대표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줄여서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죠. 수급, 뭐 투자, 개발, 이런 것들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이거죠.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 잘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원리와 응용 기술을 이걸 같이 개척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론만 잘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론을 실무에 응용까지 하려는 학문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만 정립하는 게 아니라 이론과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 응용도 하겠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종합적이라는 건 부동산을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 측면으로 복합하거나 응용하고, 이론을 실무에 응용도 하고, 사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를 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부동산을 대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도 해석하는 이런 과학을 부동산학이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부동산학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은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을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한다. 그래서 두 개, 또 하나,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이 있죠. 수요 공급, 개발 관리, 투자, 감정평가, 이런 것들. 이 부동산 활동과, 이런 부동산 활동을 잘하면 좋은 모습이 나타날 거고, 잘 못하면 부동산의 나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현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인간이 주택을 부동산이죠. 이 주택의 수요 공급을 잘 못했어요. 독과점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 집이 필요한데 주택이 부족하는 문제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 이걸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건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 이 두 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자, 부동산학은 이론도 정립하고 이걸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리는 이론을 얘기하고 응용기술은 실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성질을 중요시하면서 이론을 정립할 거냐, 어떤 성질을 중요시하면서 실무에 응용할 거냐라고 얘기할 때, 야, 이론은 논리성이 중요해. 이 논리성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논리 있게 이론을 잘 정립해야 되고, 실무는 기술성이 좋아야 돼. 테크닉이 좋아야 되니까 실무에 응용할 때는 기술성이 중요시 된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이론은 논리성, 과학성이 중요시되고, 실무 응용할 때는 기술성, 테크닉, 기술성, 방법론적인 게 중요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경험적이다. 구체적이고 규범적이어야 돼. 도덕적이야죠. 종합했고 실무에 응용도 했고 사람 사는 관계도 해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아니다를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PPT에서 외워야 될 거, 부동산학은 이런 학문과는 관련이 없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이나 심리학처럼 실제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걸 연구하는 이런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과학 아니에요. 즉 우주의 원리나 지구의 원리, 세계, 천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이런 자연 자체를 연구하는 자연과학 아니다. 그래서 뭐 천체학이나 또는 물리학같이, 물리학처럼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기초과학, 순수과학은 뭐냐면 실무에 응용하지 않고 이론만 정립하는 이런 학문을
원리만 정립하는 것을 기초과학, 순수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론만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학은 이론과 실무에 응용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 이거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내용은 잘 해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암기가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나오면 그냥 가장 쉬운 난이도 하짜리의 문제, 암기가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하나 외워야 될 건 추자연, 기초, 순수는 부동산학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추자는 추상적 학문 아니다. 자연과학 아니다. 기초과학, 순수과학 아니다.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아니다. 추자연, 기초, 순수 아니다. 이렇게 외워놔셔야 돼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준 잡는 건, 제가 기준 잡는 건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그대로 나왔다라 그러면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전에 나왔던 것이 추자연, 기초, 순수 34회 동안 나왔던 게 이 내용이니까 외워두셔야 돼요. 추자연, 기초, 순수는 관련이 없다. 얼마든지 이거 말고 좋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주체.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활동,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어요. 수요, 공급, 개발 관리, 투자, 감정평가 등등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인데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1섹터라고 얘기하면 공적 주체를 얘기해요. 공적 주체, 정부 얘기하는 거죠. 이때 공적 주체라고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냐면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 등이라고 표현될 거예요. 정부 등. 그럼 중앙정부 말고 또 누굴 얘기하냐면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기업, 공사 이 세 개를 정부, 지자체, 공사를 1섹터 주체라고 해요. 공적 주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정부, 지자체, 공사 뺀 나머지는 누구예요? 사적 주체, 민간 주체, 2섹터 주체라고 해요. 사적 주체는 2섹터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1자는 정부를 주는 거고 정부를 뺀 나머지는 2자를 주는 거 2섹터 주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섹터라는 것도 있어요. 3섹터. 이건 뭘 거냐? 그래서 이 주체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오겠죠. 3섹터. 3섹터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개발할 때 우리 혹시 이런 거 들어봤죠? 민자 고속도로. 고속도로인데 사회에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이걸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든 거예요. 이 고속도로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부 거예요. 마음대로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서 야, 오늘 기분 나쁘니까 이거 패스시킬래? 너는 다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건 정부 건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만들 때 민간 자본이 들어가서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만든 거예요. 인허가 행정 절차는 공공이 담당한 거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뭔가를 개발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이때 민간과 공공이 합동으로 하는 걸 3섹터라고 얘기해요. 이 공공을 관공서 할 때 관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라고 돼요. 민간 공공 합동 개발 3섹터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나 기억해 놓고. 우리 시험 문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이건 찍어도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거죠. 민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개인의 이익이에요. 사익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성질로 바꾸면 효율성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투자한 노력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결과, 잘하자라는 게 이게 능률성,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 볼 때는 효율성이 중요시되고 이걸 이익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중요시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민간에서는 무조건 개인의 이익만 중요시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할 때 공적 부분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이 있을 때 너 뭐를 더 중요시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형평성을 더 중요시하면 안 되고 얘가 중요시되는 건 당연히 인정해줘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해야죠. 그러나 못 사는 사람도 보살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잘 살 수 있게 뭐도 고려해야 된다?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를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를 뭐 한다? 조화롭게 하는 걸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공적 입장에서는 효율성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도 같이 조화롭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인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걸 나라에서도 인정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도 고루고루 잘 살 수 있게 보살펴줘야 되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성질로 얘기할 때 형평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조화롭게 하는 걸 목표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를 더 중요시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고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진 부동산학과는 관련이 없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하는 걸 중요시한다.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과학성과 기술성이 있는데, 과학성, 이론을 정립할 때는 과학성을 중요시, 논리성 있게 이론을 정립해야 되고, 실무는 응용할 때 테크닉적인 방법론적인 게 중요한 거니까 기술성이 중요시된다. 이거 하나 암기해놔야 돼요.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려운 거 찍지 못하고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이론을 정립할 때는 이거 딱 기억해놔야 돼. 하나만. 두 개를 공부해야 될 때는 두 개 다 완벽하게 공부하지 말고 일단 하나를 완벽하게 딱 정리한 다음에 이게 완벽해지면 나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될 거니까, 이론은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이 논리성을 과학성이라 그래요. 과학은 논리적인 학문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론을 정립할 땐 논리성, 과학성이 중요시된다라고 딱 정리해놔야 돼요. 이론을 정립할 때 기술성이 중요시된다라고 나오면 이건 틀린 거죠. 이거 틀린 거 하나를 골라내야 되고, 자, 공공성과 사익성이 동시에 이게 등장하는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만 고려하면 돼요? 민간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익성만 고려하면 돼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를 고려해요? 공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하는 걸 중요시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얘 두 개를 균형을 중요시한다. 이건 공적 입장에서 중요시하는 거죠. 공공성과 사익성을 동시에 균형 잡히기 위해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다, 대물 활동이다, 단순히 무슨 활동이다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 대인 활동과 과라는 건 밋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자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수요, 공급, 중개 이런 것들, 투자, 관리,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활동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물 활동이에요. 근데 물건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 때 뭐가 관련돼 있어? 사람끼리의 관계도 이게 필요한 활동인 거죠. 그래서 대물 활동이자 동시에 대인 활동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건 이렇게 나왔어요.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란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인 활동이 아니고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부동산 활동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 활동이자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활동이니까 동시에 대인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 하나 중요시하고. 자, 4번과 5번은 다음 주에 배울 내용과 조금 연관되는데, 임장활동, 현장에 임하는 활동이죠.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부동산을 가져와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직접 어디 가야 돼? 현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할 때는 현장에 임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 임장활동을 해야 돼요. 임장활동. 그러면 자,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성질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거예요. 자, 임장활동할 때 부동산을 우리가 임장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무슨 성? 부동성이에요. 부동산의 부동성이죠.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자, 부동성. 자,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럼 무슨 활동이냐 하면 부동산은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물건이 움직이지 않아서 사람이 현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부동성과 대물 활동이기 때문에
임장활동은 대물활동이기 때문에 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물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가서 정보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장활동의 근거가 되는 성질과 활동은 무슨 활동이냐라고 얘기할 때 부동성, 대물활동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배려의 장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할 때는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개발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려, 부동산 활동은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영원히 계속되죠. 그냥 먼 미래까지 우리가 좀 더 고려해서 부동산 활동해야 돼. 무슨 성?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딱 여기서만 등장해요. 여기서만 이 성질이 있는데 이런 성질이에요. 예를 들면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잘못 개발했어. 그럼 다시 원래의 산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한 번 뭔가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일이나 1년 뒤만 보고서 뭔가 개발 관리해가지고 잘못하면 안 되고 먼 미래까지 배려해서 부동산을 올바르게 개발 관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되돌리는 걸 가역이라 그래요. 가역, 되돌리는 거 가역. 근데 안 된다. 비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가역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배려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성질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관련 있는 두 개의 성질이 토지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돼.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한 번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우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가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속성과 비가역성. 이 비가역성은 딱 여기서만 나와요. 비가역성은 다른 데 관련이 없어요. 비가역성 나오면 무조건 뭐 배려의 장기성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고 이때 윤리가 먼 옛날에 한 15회 근방에서 나왔던 건데 자, 조직윤리와 고용윤리 이렇게 있는데 서비스윤리, 공공윤리 간단히 한번 단어 한번 해석해 보죠.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활동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중개활동도 부동산 활동이에요. 중개활동 생각하면서 공공윤리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는 누구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돼요? 서비스가 뭐예요? 단어 뜻 알고 있어요. 서비스는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을 이걸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 제가 강의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고객이에요. 수험생들이. 그러니까 고객에게 응대하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윤리는 누구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고객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개할 때 의뢰인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걸 서비스 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용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용한 사람, 고용된 사람, 사장과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조직에서 사장과 직원과의 윤리를 이걸 고용윤리라 그래요. 자, 이 사장과 직원은 내부 조직이라 그래요.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예요. 그럼 이제 출제자가 이렇게 속여내겠네.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를 조직윤리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에 조직이 들어갔다고 해서 조직윤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윤리는 고용한 사람과 고용된 사람 간의 사장 직원 간의 윤리니까 이건 내부 조직에서의 지켜야 될 윤리를 얘기하고 이제 하나 이제 외워야 될 건 얘죠. 이제 이 조직은 내부 조직이에요, 외부 조직이에요? 외부 조직이에요. 외부에도 조직이 있어요. 이 외부 조직은 동업자끼리나 또는 내가 중개업을 했을 때 이 사장님과 중개업했을 때 자, 우리가 개공이라고 하죠. 개공과 뭐 공인 중개사 협회 있잖아요. 협회. 이런 협회, 외부적인 관계를 이걸 외부 조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조직윤리는 뭐냐면 동업자 간의 윤리를 이걸 조직윤리라고 한다. 외부 조직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가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요즘 문제가 나올 게 이제 다 나왔어요. 34회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25회부터 34회까지 나왔던 문제 말고 10몇 회 때 나왔던 문제가 두세 개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 30회 때 10몇 회 때 나왔던 거.
보지도 않았던 기출문제예요. 이제 출제자가 야, 이 10 몇 회 때 나왔던 거 니들 공부 안 했지? 이건 새로운 유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나왔던 문제가 한두 개씩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나온다라면 얘가 조직윤리 하나를 외워놔야 거예요.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윤리가 내부 조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하나 이해해야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외우지 말고 고용윤리는 사장과 직원이라는 느낌이 오죠. 이 사장과 직원은 내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조직에서 지켜야 될 윤리는 고용윤리다. 조직윤리는 외부 조직을 얘기하고 동업자 간이나 이 개공과 협회 간의 윤리를 이런 걸 조직윤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문성을 얘기할 때 3차로 갈수록 전문성이다 라는 거예요. 중개업을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야, 이 땅 얼마쯤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중개해 이렇게 하는 건 전문성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건 그냥 1차 수준이고, 중개업을 계속했던 옛날 복덕방 할아버지가 중개업을 했다, 이런 사람은 2차 수준이고, 가장 중개업의 전문가는 누구예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중개활동했다, 이게 3차 수준의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감정평가할 때 전문가는 누굴까요? 최고 전문가, 감정평가사. 우리 아버지가 야, 이 토지 얼마쯤 되겠어? 이런 건 그냥 1차 수준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수준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거래를 해봤으니까 가치에 대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죠. 이 정도의 어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의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는 아니야. 그럴 때 이제 이 토지는 얼마쯤 되겠어? 이 건물 얼마쯤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2차 수준. 최고 전문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은 3차 수준. 그럼 이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은 최고 전문가죠. 중개업의 최고 전문가 누구? 공인중개사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3차 수준의 활동은 뭐? 누가 하는 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는 활동을 3차 수준,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 수준을 3차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얘가 별표 하나. 앞으로 제가 이제 별표를 칠 건데, 별표가 3개가 나오면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매년.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죠. 매년 나오니까. 매년 나오는 건 이건 죽어도 알아야 돼요.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고. 별표 2개 치면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 3년에. 이것도 알아야죠. 별표를 하나 치면 4, 5년 중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할 때 일반 원칙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능률성은 들인 노력에 대해서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 쉽게 얘기하면 잘하자라는 게 능률성. 안전성이면 안전하게 부동산 활동하자. 경제성이면 이걸 수익성이라고 얘기해요. 돈을 버는 쪽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자. 이걸 경제성. 공정성은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다? 아까 우리가 부동산학은 뭐였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화시키는 거였죠.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성? 능률성의 원칙이에요. 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능률성의 원칙. 자, 근데 능률적으로 하는 건 부동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능률성의 원칙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때는 잘 소유해야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야, 네 땅이니까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어떤 이용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라는 거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최유효 이용이에요. 거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 있게 해야지. 그래서 거래 활동할 때는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 당연히 거래 활동에 거래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지문을 넣지는 않고, 소유할 때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무슨 원칙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별표 하나. 능률성의 원칙. 자, 얘도 별표 하나예요.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할 때.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식, 의사결정식 말고 여기에 분산식, 중점식, 생태과학적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버리고 딱 2개만 알면 돼요. 자, 종합식이라면 뭔가를 합쳤다는 얘기죠. 부동산학을 공부할 때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을 합쳐서 부동산학을 이해해 나갈 때 이걸 종합식 접근이라 그래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이해한 다음에 부동산학을 공부해 나갈 때 이걸 종합식 접근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앞으로 이제 복합 개념이다, 종합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뭔가를 합쳤다는 거잖아요. 복합했다, 종합했다, 뭘 합친 거예요? 법경기를 합쳐서 이해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가 나오면 이건 종합식 접근 이렇게 된다. 법경기 나오면 종합식 접근, 이거 하나 기억해 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얘예요. 의사결정식 접근이라는 건데, 자, 쉽게 얘기하면 의사결정은 뭐예요? 우리 학교에서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 가장 중요한 학교에서 의사결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뭘 결정하냐면 투자 결정이에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죠. 그러면 투자를 결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 분석하는 과정은 뭐냐면 수익과 지출 중에 누가 많아야 돼요? 수익이 많아야 투자하겠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수익은 투자는 시점에 나오는 거에 미래에 나오는 거예요. 미래 발생해요. 그럼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겠네, 위험이 있겠죠. 이런 걸 잘 분석해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두 번째, 금융 결정이에요. 자금을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건 대출을 얘기하는 거죠. 대출을 받을 때 고민을 해야죠. 뭘 고민해야 돼? 이자율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빌리면 빌린 대가를 줘야 되겠죠. 빌려서 투자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면, 이자율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오면 빌리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근데 빌린 대가가 수익보다 더 크면 빌리면 손해가 나타나죠. 그리고 남의 돈 1원이라도 빌리면 위험이 따라요. 돈 빌리면 발생하는 거 무슨 위험? 금융위험. 이걸 배웠죠. 금융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돈 빌리는 것도 이것도 결정해야 돼. 그럼 금융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개발 결정이에요. 개발은 왜 할까요? 토지를 개발하는 건 뭘까? 부동산 개발한다, 토지를 개발한다. 무슨 얘기예요? 농사 짓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야?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걸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 부동산을 개발한다. 그럼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무조건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을 왜 지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죠. 왜? 돈 벌려고 건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이걸 부동산 개발이라 그래요. 근데 역시나 개발을 해서 나중에 이걸 분양했을 때 수익이 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위험이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개발 분석도 해야 돼. 나중에 그래서 개발관리론에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투자결정, 금융결정, 개발결정,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뭐야? 투자 결정 어떻게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개발 결정 왜 하는 거야? 돈 벌려고. 금융 결정 왜 하는 거야? 돈 벌려고 돈 빌리는 거예요.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의사 결정에 딱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투자 결정이니까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부동산학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나오면 이건 의사 결정식 접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으려는 존재로서 뭐를 극대화하려고? 자기 이윤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부동산학을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의 과정을 의사결정식 접근이라 그래요. 부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 부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의 수준을 맞춘 거,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식. 이해 중요하죠. 의사결정이 중요한 단어라 그래요. 그래서 얘도 기억해 놓고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자, 그래서 테마 1을 배웠어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3, 4월 때는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테마 1 부동산학의 이해가 끝나요. 나머지 잡다한 건 다 버려도 괜찮아요. 자, 문제 한번 보죠. 문제 풀 때는 칠판 보고 공부했던 거 여기서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 들으면서 뭐 해야 돼요?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듣고 알아들었으면 이제 머릿속에 암기하려고. 물론 암기하고 수업 끝나고 일어나면 딱 사라질 거예요.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또 집에 가서 복수 한번 하면 머릿속에 한번 다시 공부하면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갈 거예요. 또 까먹을 거예요. 그때 까먹었대, 다시 정리가 안 됐는데 틀렸네. 그럼 또 다시 한번 공부하면 이제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갈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수업 중에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죠.
자,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에서 한정해서 볼 때는 형평성보다 뭘 중요시한다?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얘만 중요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정부 입장에서는 얘와 얘의 균형 잡히는 거, 조화를 이루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 보니까 자,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경기 측면을 이렇게 하고 있대요. 법경기 측면을 접근하고, 그래서 부동산학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맞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추, 자연, 기초, 순수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해석해야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게 추상적 학문이다, 또는 자연과학이다, 기초과학이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3번에 보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무슨 접근 방법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게 두 개 배웠죠. 종합식, 의사결정식. 종합식 나오면 법경기를 종합해서 이해해 나가는 측면의 방법을, 이걸 종합식 접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학을 접근하는 방법은 의사결정식. 맞죠? 또 나오네요. 4번에. 자, 접근 방법이 나왔는데 여기에 종합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뭐를 종합해서? 법경기를 종합해서 이렇게 법경기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를 종합해서 이해해 나가는 걸 종합식 접근이라고 한다. 맞죠? 자, 5번에 보니까 소유 활동의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잘해야지를 얘기하는 거죠. 소유를 잘해야지. 이건 무슨 원칙? 잘해야 되는 거.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경제성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 능률성의 원칙. 잘하자 원칙이다. 능률화시키자. 똑같은 말로 효율화시키자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나왔던 답이 5번이죠. 자, 테마 1을 받고 쉬었다가 테마 2 보도록 하죠.